자, 안녕하세요. 3월 달이 되었네요. 그죠? 자, 3, 4월 달에는 요 세 파트를 아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출발은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통일교육론 하고 다음에 이거 원래 서양윤리 뒤에 붙여야지 맞는데, 근데 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 2월 달에 제가 서양윤리하고 동양윤리, 한국윤리를 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어색한 파트긴 한데 어쨌든 뭐 응용윤리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통일 한 문제. 이건 그냥 룰이에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고, 응용윤리가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교과서 제목이 좀 바뀌었죠. 현대사회윤리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안에, 이전에 교과 우리 내용 요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거, 옛날에 생활과윤리,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없고요. 때문에 요거는, 그런데 이게 보통 뭐 실천윤리학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뭐, 응용윤리학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철학과나 이런 데서 응용윤리를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폭이 있거든요. 그보다는 우리 교과서, 이 현대사회윤리의 내용 요소가 좀 더 넓어요, 폭이. 이 안에 보면은 뭐 정의론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사회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서양 윤리에서 해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일반 윤리 이론들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응용윤리학의 주제보다는 넓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은 윤리학이나 아니면은 정치사회사상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요거 한 문제에서 혹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이거는 뭐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고, 이제 나머지가 정치사회사상 파트가 한 20% 정도 전체 문항수에서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문항수가 제일 많죠. 제일 많은데, 공부하시는 분에 따라 제가 여기서 올해가 한 17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윤리를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윤리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다 마치고 뭐 그랬던 분들이 윤리를 왜 어려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강의할 때 1년차 때 강의할 때 2월 달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리학 거의 뭐 한 달 정도에 끝내버리고, 한두 달인가 뭐 정도 끝내고, 정치사회사상하고 교과교육론을 2달에 끝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강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뭐 들어보니까 전부 사범대를 나왔대. 4년 동안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대학에서 4년을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4년을 공부를 했는데 선의지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돼. 제가 이렇게 뭐 윤리학을 강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플라톤? 아니, 이상국가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돼.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거기 졸면서 앉아 있어도 다 듣지. 뭐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 그래서 설마 선의지 모를까? 넘어가 있거든요. 하니까 뭐 한 달 정도면 끝내요. 나중에 이렇게 제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온 질문 내용을 봤습니다.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조금은 자세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난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롤즈 하는데 설마 뭐 정의의 두 원칙의 내용을 모를까? 4년 동안 공부를 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자, 뭐 특히나 이 정치사회사상 파트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윤리학보다는 쉬워요. 윤리학보다는 쉽고, 그리고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 현실과 좀 이렇게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리학은 어쨌든 간에 약간은 추상적인 학문입니다. 약간은 추상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뭐 정치사회사상도 이론이나 한해서 완벽하게 아주 그냥 경제학 같이 정말 현실의 시장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파트는 절대 아니다 하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해 보시고 특히 우리나라가 한 몇 년 사이에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혹은 뭐 공화국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이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뭐 과정 중에도 있고 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재밌는 파트예요. 윤리학보다는 훨씬 재밌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그리고 윤리 사상의 학자들도 그렇지만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학자들도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다 루저들이에요. 정치적 실패자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실패한 자들입니다.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글을 안 썼을 거예요. 정치가가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도 다 정치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해보고 실제 자기 힘으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자 했던 사람들인데 다 실패해요.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글을 씁니다. 자신들의 이상을, 정치적 이상을 글로 남겨놓은 건데 그게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플라톤만 해도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가를 읽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실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게 뭐 이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키아벨리 철저한 루저입니다. 자신의 공화주의적 이상을 그 당대 이탈리아에서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다가 나라 말아먹을 뻔한 사람이에요. 이상과 현실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글을 쓴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루저들이 무슨 소리를 짓거렸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뭐 윤리학의 역사도 깊고 넓어요. 정치, 사회, 사상, 우리는 정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시점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가 탄생한 이후부터 정치학의 이론으로 확립이 되든 확립이 되지 않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치와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치학 이론도 정치, 사회, 사상 이론도 굉장히 그 오래된 이론인데 그리고 안에는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많은 이념들이 존재하고 뭐 그래요.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이론들을 다 공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요. 여기 지금 제 교재에 나와 있는 학자들과 이념들은 우리 내용 요소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이론들, 이념들을 위주로 좀 책정이 되어 있고, 요걸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어떤 국가든 간에 국가는 국가 이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막스 베버가 이런 말 합니다. 그 이념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독단이든 뭐든 간에 국가는 국가의 이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있고 그 국가 안에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을 통합시키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국가가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도 지금 그 분쟁 중인 국가들, 국가 내부 안에서 뭐 내란도 일어나고 이런 국가들 보면은 통합력이 확 떨어집니다. 이때 통합력이 떨어질 때 대부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신을 국가의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보다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어떤 나라의 시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보다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나는 어떤 종파의 지지자다라는 정체성이 훨씬 강해요. 예를 들어 이슬람 같으면 시아가 있고 수니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라크라는 나라 안에도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라크의 국민이라는 통일적 정체성보다는 내가 시아파다, 내가 수니다라는 정체성이 더 강해요. 하니까 시시때때로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민족 혹은 종족과 관련된 정체성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훨씬 강해요. 이러면 또 종족들 사이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보통 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있죠. 자, 하기 때문에 국가가 통일성을 유지하고 국가 안의 구성원들이 그 하나의 정체성, 일종의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면서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는 일정한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념이 합리적이냐 그러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들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 통합을 이뤄내는 이념이 성리학이었잖아요.
지금 보면 승리하기 불합리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국가 구성원들이 일정 정도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유지되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뭐냐네요. 물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입니다.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분야, 예를 들어서 북한도 북한의 정식 국호가 어떻게 됩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앞에다 다시 인민도 붙이기도 하고, 뭐, 사회민주주의 뭐 이렇게 붙이는 나라도 있고, 민주주의는 굉장히 이렇게 열려있는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그 헌법상 대한민국의 그 이념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분파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개정을 할 때, 요 이념도 같이 집어넣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자. 그래서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닌 이상 자유주의는 그 대한민국의 하나의 그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하나의 이념이다, 국가 이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정치사상 혹은 사회사상을 공부를 하실 텐데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제 교재는 우리 교과서, 우리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학자들이 선택되었고 이념들이 선택되었는데 그 핵심은 세 이념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 이전, 그러니까 2007년 개정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요게 그렇게 우리 교과서에 공화주의가 이제 이렇게 뭐 특화되어 가지고 서술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 보면 있잖아요. 2007년 이전이나 그 당시의 문제를 보면은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공동체주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 개정교육과 이후에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나오고 다음에 뭐 이러면서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공화주의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뀐 교과서도 이제 공화주의가 매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도 거의 매년 한 문제씩 공화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요 이념, 지금 제 교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이론가들 있잖아요. 이론가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전부 이 이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념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론이든 간에 그 이론엔 역사가 있고 이론은 발전해 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과정에서 그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아주 기여한 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마 서술형 바뀌고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로 처음 출제되었던 것 같은데 슌페드 같은 분들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한 17세기를 출발점으로 보통 잡거든요. 그게 현재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요 사이에 이 자유주의의 뭐 출발부터 해서 현재까지 자유주의의 역사에서 여기에 기여한 학자들이 있고 민주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아테네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해서 현재까지 여기에 등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발전과 관련해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학자들. 공화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좀 넓게 잡으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런데 조금 실제적으로 공화주의 역사에서 만약에 조금 실제적으로 좀 잡으라 그러면은 로마 공화국이죠. 로마 공화주의, 고대 로마 공화주의부터 현대 공화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또 수많은 학자들이 존재하고 이 발전에 기여했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교재에 있는 학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발전에 기여했던 학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이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축은 이 세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언제나 강의 초반에 말씀드리지만은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론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테오리 맞나? 영어도 테오리인가? 어쨌든 간에 이론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은
전부 개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이론은 개념의 집합이에요. 여러 개념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그 이론이에요. 개념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을 비판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아요.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비판을 할 때 첫째 어떤 걸 비판하냐? 그 개념의 정의를 비판합니다. 이 개념이 맞냐?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측면을 주목해서 비판을 하냐면은 그 개념들 사이에 논리적 정합성이 있냐?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그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의가 수용할 만한 정의냐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다음에 개념들을 가지고 이론을 전개할 텐데 그 전개 과정에서 논리적인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통 그 논쟁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논쟁 속에 뛰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그 논쟁 속에 뛰어들할 이유는 전혀 없고 각각 학자들의 사유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이 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것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학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신 다음에 학문 좀 학술적인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사상가의 마인드, 생각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때 이해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개념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만 개념과 개념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 개념들 사이의 논리적인 전개들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머리가 맑아집니다. 답답함이 없어질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학자들 공부하시든 어떤 이념을 공부하시든 간에 개념, 이게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뭐고 이 개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그 점 좀 유념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아마 2개를 나눠드렸을 텐데 하나는 그 개념입니다. 좀 주요 개념,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좀 모아봤고 이 보충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요거 지금 제가 PPT 하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록입니다. 강의록. 그 PPT에 요 내용을 그대로 그 출력을 한 거니까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뭐 복습하고 하실 때 좀 그 참조해서 보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수업 시간 때문에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교재에 그 원문을 좀 이렇게 인용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있을 경우에 그걸 대표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대표적인 구절들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이걸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에는 요 내용 여기 이제 그 강의 내용뿐만 아니고 요 원문 있죠. 그 학자의 원문 요것도 꼼꼼히 좀 보시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제시문이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 제시문의 거의 90% 이상은 원문을 줍니다. 작년에 제가 시험 문제 보고 기겁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 원문을 너무 조작을 했어요. 재가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원문들이 그냥 원문에서 딱딱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걸 너무 이렇게 재가공을 해가지고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거 왜 이렇게 가공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거의 대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냅니다. 아니면 그 살짝 가공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원문에도 좀 익숙해지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하기. 보충자료 보시면 앞에 그 출제 영역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까만색이 출제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는데 요새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출제한 거 올해도 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출제할 만한 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고 참조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 교재 보시면은 동양 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동양학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여러분 지금 교과서를 보셔도 그 사회사상 파트를 보시면은 동양학자가 뭐 억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한비자 뭐 이런 사람들 들어오기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뭐 아니면 그 유가사상가들 뭐 민본주의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회사상 파트에서 문제를 보시면 동양학자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국가 이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죠. 제가 동양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제가 언뜻 이렇게 보기에 이세 이념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학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공자? 민주주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공화주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유주의는 서양에서도 17세기에 나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주나라 봉건제 옹호한 사람이 무슨 민주주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주자? 노자? 노자는 그냥 예전에 교과서에는 막 무정부주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가 이념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동양학자는 없다. 그리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물론 동양학자들의 사회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그 동양 윤리를 할 때 포함해서 하시면 됩니다. 동양 윤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노자 도가 사상가들이 뭐 이상적인 정치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긴 하거든요. 한비자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정치가 뭐냐 뭐 이런 게 그건 그냥 윤리 사상에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된다.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 동양 사상가들 중에 민주주의자나 공화주의자들이 없었을까? 뭐 그거야 하나의 역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서구적 이념입니다.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서양 사상가들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점은 플라톤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분은 사회사상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보다는 윤리사상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분입니다. 높은 분이지만 그래도 이상국가 모델을 제시하셨거든요. 이상국가 모델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이상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라톤의 그 생각을 조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리사상을 공부하셨다라면은 그 플라톤에 대한 그 공부가 되어 있다라면은 그 아마 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대한 관점이 거의 완성된 형태로 나오는 대화편이 국가편이에요. 이거 이상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 없습니다. 물론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발전을 합니다. 후기 정치사상도 있는데 작년까지만 했는데 다 빼버렸습니다. 플라톤의 후기 정치사상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빼버렸는데 그래서 국가편에 나와 있는 이상국가론만 좀 보도록 할 텐데 원래 국가 안에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원래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주제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냐. 이거는 올바름으로도 번역이 많이 됩니다. 요즘 거의 정의로 번역되기보다는 올바름으로 정의를 하는데 올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주제였어요. 올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주제였는데 이게 왜 국가의 문제까지 확장이 되었냐면 큰 문자, 작은 문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노안이 있잖아요. 노안이 오면 작은 문자는 보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예전 어른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어른들 성경책이 있어요. 어른들 성경책은 글자가 이만해. 어른들용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글자 크기가 이만한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있었는데 플라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자, 올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려면은 저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탐색을 해봐야 된다. 근데 영혼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작은 문자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하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 훌륭함 혹은 탁월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내밀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관찰이 잘 안 되잖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플라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뭐 국가편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린 플라톤 이야기니까 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요 국가하고 개인의 영혼이 그 구조상 동일하다고 봐요. 구조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봐요. 우리 영혼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영혼 안에서 수행된 그 세 부분이 영혼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국가 안에서 세 부분이 국가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 그 안에 통치자도 보이고 보조자도 보이고 생산자 계층도 보인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게 구조상 동일하고 기능에 있어서도 유사하다라면 요것부터 한번 해명해보자. 이걸 해명하면 우리 영혼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탁월성 혹은 훌륭함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국가론을 전개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윤리학을 공부하실 때는 이 부분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윤리학을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사회사상, 플라톤의 사회사상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상국가론,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라는 대화편의 목표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대화편에서 이상적 국가 모델, 소위 말해 국가의 이데아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데아는 완전한 거잖아요. 그 완전한 것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국가를 개선할 수 있고 국가에 병폐가 있다는 걸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원리를 확립하고자 했다. 뭐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가편에 나와 있는 이상국가론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자, 국가 형성의 기원. 국가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겨났나? 요거는 우리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그 사회사상 파트를 보시면은 국가의 기원이라는 챕터가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국가 기원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사람은 뭐 공화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등등등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계약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기 때문에 뭐 윤리학에서 선이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면 사회사상에서는 국가의 기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자들 공부하시면서 그것도 조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플라톤은 국가의 기원을 어떤 식으로 봤을까? 지금부터 좀 볼게요. 자, 요 첫 번째 전제를 한번 보세요. 자, 개인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욕구 혹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필요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자기생존이라는 건 참 중요한 한 개체에게서 목적이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필요와 관련된 욕구들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연약한 한 개인이 자신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필요를 다 충족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걸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저 욕구는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적인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정신적인 존재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개인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욕구 혹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필요로 했고요. 자, 그러므로 국가란 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내가 홀로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모인 거예요. 위에 모였는데 자, 삶을 원하는 그런 개인들,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서비스의 상호 교환 체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분업 체제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건. 국가는 기본적으로 분업 체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활한 서비스의 상호 교환은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 A, B, C가 자, 각자 따로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농사를 달죠.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이 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이라든지 아니면 옷을 만드는 능력은 좀 떨어져요. 자, 여기는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야, B는. 그런데 집을 짓는다든지 농사를 짓는 건 연젬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데 집을 참 잘 져. 그렇죠? 요게 각자 떨어져 있으면 각자가 나머지 것들, 각자 최소한 자기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쟤는 이거 하네, 이거 잘하네, 이거 잘하네, 이런 모인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자, 국가는 이런 방식으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 국가라는 건 아까 그 서비스의 상호교환 체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상호교환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이걸 잘하고 얘는 이걸 잘하며 얘 농사 지어가지고 남는 걸 얘 주고 얘도 집 지어가지고 자기 집 살 거 하나 두고 나머지도 더 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잘하는 것 있잖아요. 잘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것의 산출물들을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국가가 국가 수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노동의 분화가 필요하고 임무의 전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모였잖아요. 그럼 얘는 뭐만 해야 돼? 얘는 그냥 농사만 주구장창 지어야 돼요. 지어가지고 자기가 먹을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산출해내야 돼요.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앉아가 배 짜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배 짜서 자기가 입을 옷보다 훨씬 더 많은 옷을 만들어내. 이 친구는 노가다는 거지. 자기 살 집보다 훨씬 더 많은 집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품이 교환이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 교환이 될 거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은 노동이 분화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요 각각의 부분에서의 이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이렇게 확 높아야 돼요. 자,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플라톤의 관점인데 이거는 사람의 자연적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봐요. 얘는 타고난 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농사 잘 짓게 타고난 거예요. 얘는 옷 잘 만들게 타고난 거야. 얘는 집을 잘 질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타고난 바 자연적 성향이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고난 바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애가 옷 만들겠다고 뛰어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해봤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방울토마토 한번 키워보겠다고 또 온갖 정보들 또 수집했죠. 책도 가져다 오고 유튜브 같은 것도 방울토마토 키우기 해가지고 했는데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소출이 얼마 된 줄 아세요? 한 알 나왔습니다. 한 알. 방울토마토 한 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한 알 먹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뒀어요. 따서 나중에 뭐 다 쭈글쭈글해졌지만 그게 도시에 벌나비가 없어서 그러나? 벌나비가 없으면 이렇게 수동으로라도 해야 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타고난 바 자신의 성향에 맞는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일을 해야 돼. 이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농사업체가 다 망해버리면 나머지 애들도 다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버립니다. 그럼 국가가 망해버리지. 국가가 망해버리거든요. 자, 따라서요. 국가는 타고난 개인들의 상이한 자연적 성향에 의존해서 수립됩니다. 달리 말하면 각자는 각자의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을 함으로써 국가가 수립되고 그리고 국가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홀로 살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자, 이게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요 근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상국가로를 전개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한번 보세요. 이상국가, 정의로운 국가 혹은 뭐 올바른 국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플라톤이 국가는 이렇게 수립되는 것이고 그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그 국가 구성원들이 그래도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까 근본적인 생각을 좀 보셨죠. 이 관점에서 플라톤이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생긴 나라가 최소한도의 국가 혹은 최소한도의 나라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까 왜 모였습니까? 홀로 생존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인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모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보존과 관련해서 가장 그 최소한의 욕구 있잖아요. 그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국가예요. 그래서 아까 ABC 이렇게 의식주 관련된 애들만 제일 모였겠지. 그럼 딱 3명이 있어도 돼. 그렇잖아요. 자, 최소한도의 국가가 뭐냐면, 나라는 뭐냐면은 개인들의 생존 욕구가 최소한도로 충족되는 나라예요. 이렇게 모여요. 자,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예를 들어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다른 사회성 동물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구는요,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욕구가 참 커요. 그리고 그 종류가 다양해요. 문화적인 욕구들, 도덕적인 욕구들, 뭐 정치적인 욕구들, 이런 욕구들이 크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문명 생활에 요걸 좀 퉁쳐가지고 문명 생활에 대한 욕구. 단순하게 의식주를 넘어선 자, 문명 생활에 대한 욕구로 인해 이 팽창된 나라, 국가를 호사스러운 나라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단순하게 의식주 문제만 해결했다 그러면 나라가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명 생활에 대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문명 생활에 대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커집니다. 왜 커지냐면은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식주를 넘어서서 문명 생활에 대한 욕구를, 예를 들어 예술적인 욕구를 한번 쳐봅시다. 그럼 조각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ABC 의식주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조각도 하는 D도 필요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주점도 운영하는 놈도 좀 필요하고 어마어마하게 인구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까 기본적인 생각이 뭐라 그랬습니까? 각자가 각자의 자연적 성장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인구수가 늘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가의 규모도 커집니다. 물론 플라톤이 생각했던 나라라 그래 봐야 폴리스 정도의 수준이에요. 플라톤은 제국에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고, 물론 제국이 있었다는 건 알죠. 페르시아 제국 하지만 제국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작은 나라들, 폴리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안에서 사회사상을 전개한 사람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온갖 그 문명적인 뭐 욕구들, 우리가 가진 문화적인 욕구들이 해결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요 나라를 염증 상태, 병들어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모든 이런 형태의 나라가 다 병들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요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런 나라들 아마 당대의 아테네를 생각한 것 같아요. 플라톤의 생각에 당대의 아테네는 염증 상태의 나라다. 병들어 있는 나라다. 라고 본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병들어 있는 나라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병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치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병들어 있다라는 말은 정의가 실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치유해서 정의가 실현된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이상국가라고 하는데 플라톤의 국가편에 설마 이상국가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죠. 그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은 여러 형태의 단어들이 나와요. 뭐 한마음한 뜻으로 하는 나라는 나오고, 다음에 아름다운 나라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음에 뭐 물론 뭐 정의로운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 홈페이지 이름이 칼리폴리스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국가에서 가져온 겁니다. 플라톤한테. 지금 저작권 상관없어. 죽은 지가 언젠데. 어쨌든 간에 2500년 전에 죽었는데 뭔 저작권이에요. 후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칼리가. 요즘 그 서양 여성분들 이름 중에 켈리 있죠. 켈리의 어원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뭐 이런 뜻이에요. 폴리스는 뭐 아시다시피 공동체, 그 정치 공동체, 그 당시의 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아름다운 나라, 질서 잡힌 나라, 뭐 조화로운 나라, 뭐 좋은 뭐 행복한 나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이제 나라들이 발전해 온다. 국가가 발전해 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는 게 그 말씀드렸지만 플라톤은 당대의 아테네를 염증 상태의 나라로 본 거예요. 그럼 이걸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정의가 실현돼야 되잖아요. 정의가 실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플라톤이 뭘 제시하려 드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염증 상태의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뭐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이상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 달리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의로운 국가를 우리가 수립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던집니다. 자, 그래서 이상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립될 수 있을까? 플라톤의 이제 주제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근본적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사스러운 나라쯤 가면은 그 국가 안에 여러 직업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인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직업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상호 교환 체계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국가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인구가 아무리 많든 직업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국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게 정의로운 국가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이상 국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만족시켜야 돼요. 첫째, 모든 국가 구성원 혹은 국가의 구성 부분들이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맞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야 됩니다. 훌륭하게 해내야 돼요. 둘째, 국가 구성원은 전체의 질서와 그러니까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걸맞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나아가서 전체의 질서와 안녕에 나름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국가는 좋은 국가, 다음에 정의로운 국가, 이상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게 요 내용을 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한 국가 내에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혹은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국가는 어떤 부분들로 구성되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국적인 관점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현대 국가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원전 사람입니다. 그 작은 폴리스란 말이에요. 자, 이분이 보니까 국가 안에 물론 뭐 인구도 아테네만 해도 뭐 인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많겠지만 이거를 좀 더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생산하는 부분. 국가 구성원들의 물질적 복지를 충족시켜 주는 부분들이죠. 뭐 농사도 짓고 옷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뭐 조각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보세요. 아까 호사스러운 나라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게 인구도 많아야 되고 다음에 영토도 넓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당시 전체 그리스를 보세요. 옆쪽에도 폴리스가 있고 여기도 폴리스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필요해지냐면 쟤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싸움하고 뭐 전쟁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살행위도 했잖아.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자살행위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박살난. 어쨌든 간에 막 쳐들어올 거 아니야. 얘네들도 자신들의 문명 생활에 관련된 욕구들 충족시키려면 재화가 있어야 될 테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산자들만 가지고는 저 국가가 방위가 안 돼. 국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필요해지냐면은 국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퉁쳐서 수호자라 그래요. 국가를 수호해야 될
그 일이 필요해지잖아요. 일이 필요해지면 그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이게 필요해지는데, 처음에, 그 국가편 처음에 보면은 이게 퉁쳐가지고 다 수호자. 넓은 의미의 수호자라 그러는데, 논의가 진행이 돼요. 그 수호자 그룹이 이제 분화가 됩니다. 논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요걸 이렇게 조금 논의가 진행되면 이 수호자 계층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가 다시 이름이 붙는데, 하나가 통치자예요. 그리고 이 통치자를 그때부터는 이제 중간쯤 넘어가면, 국가편 중간쯤 넘어가면 요 통치자를 수호자라 불러요. 처음에는 국가편 초기에는 이렇게 좀 퉁쳐가지고 보조자 계층하고, 그러니까 군인 계층과 그다음에 그 통치자 계층을 다 합쳐가지고 수호자라 부르다가, 그리고 중간에 가가지고 이제 플라톤이 그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던 거 좀 넓은 의미다. 근데 이제 세분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때 나오는, 자, 보조자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이 보조자는 여러분들 경찰, 군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경찰, 군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조자 관련되어 있는 명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협력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플라톤이. 자, 이게 왜 필요해지냐? 인구수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으니까 국가들, 폴리스 간 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국가를 방어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그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일. 혹은 기능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담당해야 될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주체. 그게 원래 퉁쳐가 수호자였는데,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분해 보니까, 그리고 어때요? 뿐만 아니고 질서를 잡고 국가를 유지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통치해야 될 일이, 그 통치와 관련된 일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야 될 주체가 필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이 있는 곳엔 그 일을 담당해야 될 주체가 필요하니까 통치자가 필요해지고, 국가를 내외적 적으로부터 방어해야 될 수호자가, 그 보조자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 협력자라 그러면 통치자의 통치에 협력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통치자 계층, 보조자 계층, 생산자 계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봅시다. 보충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보충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국가의 세 부분과 국가의 사주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통치자 계층, 다스리는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치자, 그리고 엄밀한 의미의 수호자. 그러니까 그 국가편 중간 넘어가면 이제 수호자는 통치자만 지시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그 국가편 초반부에는 플라톤이 그렇게 이거 넓은 의미로 지금 사용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자. 수호자는 통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하는 일을 봅시다. 무슨 일을 하냐? 지성을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선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를 통치함으로써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게 수호자가 하는 일이에요. 혹은 통치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서양 고대 윤리사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능, 그리고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아레테가 있어요. 아레테란 기능 수행과 관련된 탁월함이니까 아레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아레테, 그러니까 이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덕,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란 그 통치자 계층 혹은 다스리는 부분의 고유한 덕입니다. 다스리는 부분의 고유한 덕. 고유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치자 계층만 가지고 있는 덕이에요. 고유한 덕이거든요. 좋은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지력이다. 자, 두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하는 부분인데, 보조자 혹은 협력자 이렇게 불리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국가편 초반부에는 퉁쳐가지고 수호자 할 때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수호자라 그러면 무조건 통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냥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니까. 자, 통치자의 명령을 수호하며 통치자를 보조하여 내외의 적에 맞서 국가를 방어하는 일을 하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도 일이 있죠? 기능과 관련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덕이 있어야 돼. 아레테가 있어야 돼요. 그 아레테가 용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다,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플라톤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누가 생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보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통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지금 노동이 분화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때요? 생산자는 타고난 바 자연적 성향이 생산에 맞으니까 생산자가 되는 거고, 타고난 바 자연적 성향이 보조자의 일과 맞는 사람이 보조자가 돼야 되는 거고, 타고난 바 자연적 성향이 통치하는 일에 맞는 사람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쭉 여러분 계신데 이분들 중에 갓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알아요? 자연적 성향을. 애기들. 그래서 뭐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자기 애기가 태어나면은 얘가 어떤 재질이 있을까 싶어가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운동도 시켜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보고 저도 피아노까지 사줬습니다, 저는. 근데 돈 아까워 죽겠다. 어쨌든 간에 저기 어디야? 서울에 보면은 악기들 파는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봤는데 중고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피아노가. 오히려 피아노는 중고가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국산 있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지금 다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 뭐 이리저리 시켜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내냐면 참고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동굴의 비유 있죠. 동굴의 비유는 여러 의미들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 하나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동굴의 비유는 자연적 성장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교육 과정이에요. 동굴의 비유는 교육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쭉 이래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교육학을 하셨으니까 요새는 뭐 교육 철학 같은 거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학 문제로 나오나요, 요새?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옛날에 객관식 할 때는 뭐 다 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하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업 강의를 끝마쳤는데 어떤 수강을 하셨던 분이 교육학 책을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게 강의 교재로 교육학 책을 가지고 그 안에 플라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윤리사상에서 플라톤 이야기한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육학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문제가 제가 있는 학원 교육학 선생님의 강의 교재예요. 그럼 제가 이거 틀렸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하니까 뭐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나 보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윤리에서는 그냥 제가 하신 말씀대로 하시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학이 보니까 얇고 넓더라고. 교육 철학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니까 이게 깊이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많던데. 자, 어쨌든 아시죠?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 전통적으로 아테네는요, 어릴 때 시가 교육하고 체육 있잖아요, 체육.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시가, 호메로스 같은 서사시 있죠? 그런 거 공부해요, 그런 거. 그거 읽어주고 외우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올라가면 뭐합니까? 좀 간단하게 보면. 더 올라가면 이제. 이건 시가 체육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물론 뭐 몸 단련하고 뭐 그것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굴의 비유 이쪽 가면은 여기 가면 왜 여기 나무가 있고 이렇게 나무 그림자가 있죠. 이 나무 그림자가 뭘 상징해요? 한마디로 그냥 과목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과목.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다 치면 이건 뭐예요? 이게 수학이에요. 가면 요 시점 가면 이제 기하학을 배웁니다. 기하학 배우죠. 그렇죠. 기하학 배우죠. 자, 요 위에 올라가면 이제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데아와 뭐 이런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요데 변정수를 배웁니다. 플라톤의 변정수는 좀 복잡하거든요. 이데아의 분해와 종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데아를 분해하고 종합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변정수를 배워요. 그러다 최종적으로 태양을 보죠. 그러니까 조금의 이데아를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명이 출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미요, 여기서 수포자가 나와, 수포자 한 70명 나옵니다.
혹은 80명 나와요. 아,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걔는 일이나 해야 돼. 생산자 되는 거예요. 막 쉽게 이야기하면, 아, 얘는 지금 여기에 맞지 않는구나. 이 일에 맞지 않구나. 그렇죠? 얘는 타고난 바 자연적 성장이 이 일에 맞지 않구나.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뭐 운동도 잘하고 막 용맹하고 뭐 이런 애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용맹한 애가 있어. 용맹한 애. 용맹한데 기하학 문제는 잘 못 풀어. 아, 얘는 군인이나 경찰이 될 성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아우, 야, 이거 뭐 수학 1등급이야. 우와, 변정술도 잘해. 여기쯤 가면 100명 중 몇 명 남지 아세요? 한두 명 남아요, 한두 명. 그러면 얘는, 아, 이게 타고난 바 성향이 통치에 맞는 애구나.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은 성향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얘가 어떤 성향, 그리고 이게 사회사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얘가 어떤 일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계층에 속해야 되는지를 판별하는 과정이에요. 하기 때문에 플라톤이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애가 100명이라는 애 있잖아요. 이게 귀족 계층의 애든 생산자 계층에서 나온 애든 통치자 계층에서 나온 애든 간에 상관없어요. 세습이 아니에요. 교육 과정을 통해 얘가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속해야 될 그 계급이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리고 얼마나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그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이집트보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집트보다 못한 게, 그러니까 최악인 게 그리스였어요. 왜냐하면 일단은요, 여성들이 그 사회적인 임무를 맡을 수가 없었고, 정치 이런 데서 완전히 배제되죠. 그러니까 거의 조선시대 때 여성 같은 느낌이에요. 이집트만 해도 여왕이 나오잖아요. 이집트만 해도 여왕이 나오잖아요. 클레오파트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 이집트의 그 긴 그 역사에서 그 여성 파라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 파라오 아니라도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계셨고, 근데 그리스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와중에 상관없어. 성별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이것만 통과해낼 수 있는 성향만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편 보시면은 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혹은 지혜로운 자, 철학자가 될 수 있는 성향이 나와요. 그 성향이 이렇게 플라톤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학문에 대한, 그러니까 타고난 바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호기심이 많고 무엇인가를 알려 하고 이런 열정이 있는 애들. 그리고 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이야기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성향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실하다는 거지. 끈질기게 이제 그 진리를 추구하고 이런 성향. 근데 이거는 왜 붙여놓은지 모르겠는데 잘생겨야 돼요. 이 비주얼이 괜찮아야 돼. 이 키도 크고, 아마 그 당시 아테네 올림픽 같은 거, 플라톤도 올림픽 출전하고 그랬거든요. 좀 그런 거, 그리고 기본적인 뼛속까지 귀족입니다. 집안이 이게 보통 귀족이 아니에요. 아테네 거의 제일 집안이에요. 어머니 쪽은 왕족 계통이에요. 계통이고, 그냥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플라톤 집안이. 아마 귀족적인 풍모 이런 것들도 생각한 것 같아요. 스승은 그렇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애들이 통치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너는 생산자, 너는 보조자, 너는 통치자. 그리고 각각의 일이 있고 그에 맞는 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생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자 계층. 국가의 경제적 수요,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국가 구성원들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부분들이죠. 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생산하는 부분들. 자, 충족시킬 물질적 재화를 마련하는데, 자, 생산자 계층에는 고유한 덕이 없어요. 위에 용기 제가 말씀 안 드렸네. 자, 어떤 사람이 보조자가 된다고요, 성장상? 아주 용맹한 기질을 타고난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용맹함이란 그 자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용맹함이 잘못 사용되면 공자님 말씀대로 난을 일으켜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용맹함이 뭐에 의해 인도돼야 되죠? 통치자의 명령, 그러니까 지혜로운 통치자의 명령 혹은 지혜에 의해 인도돼야 됩니다.
인도대문으로 형성되는 보조자 계층의 덕인데 결국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조자는 어떤 사람이다? 통치자의 명령, 그게 법의 형태로 드러난다면 그 법 있잖아요. 그걸 수호하는 사람이에요. 통치자의 명령을 수호하는 자예요. 자,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내외의 적에 맞서 굳건하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덕으로, 자, 요거 아마 출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 국가편에 그 용기에 대한 규정적 정의를 서술형으로 물어봤어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 자, 여러분들 뭘 두려워해야 되고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누가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보조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통치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영혼 안에서는 이성이 결정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국가니까 지혜로운 통치자 있잖아요. 그 통치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통치자의 명령, 통치자의 법. 자, 그 소신의 지속적인 보존과 그런 능력, 요걸 용기라 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산하는 부분 혹은 생산자 계층에는 고유한 덕이 없습니다. 어떤 책에 따라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과서에 따라 절제를 생산하는 부분에 고유한 덕인 것처럼 기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제는 전체적인 덕이에요. 전체의 덕이기 때문에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두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